당신 대체 누구야? 나? 나는 살아남으려고 했던 여자야.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대신당한 지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석, 아빠가 좋은 분 소개해 줄게. 박영호 회장이 아들 지석에게 처음 그 말을 꺼낸 건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35살의 박지석은 아버지가 평생 일군 중소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매일같이 회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한 성격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지요. 하지만 결혼만은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아니야. 이번엔 다르다. 정말 착한 아가씨야. 내가 꼭 한번 만나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지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만남이 정해졌습니다. 도심 속 작은 카페, 창밖으론 가로수, 잎이 떨어지던 그런 오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연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를 본 순간 지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긴 생머리, 흰색 셔츠에 검정 치마를 입은 그녀는 꾸밈 없이 청순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에 수줍은 듯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 낯이 오래된 드라마 속 첫사랑 같았지요. 32살이라고 했지만 20대처럼 청아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박지석입니다. 지석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커피 드실까요? 아니면 차가 좋으세요? 아, 따뜻한 차 부탁드려요. 현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말하는 태도에서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아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대학도 못 갔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을 다루는 일을 배웠죠. 지금은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작지만 안정적으로 가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지요. 어머니는 지금 허리가 안 좋으셔서 거의 집에만 계세요. 제가 모시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께서도 제 결혼을 바라시고 저도 좋은 분 만나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석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구나. 효심이 깊고 생활력도 있고 무엇보다 거짓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여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참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회사를 이끌고 싶어요. 지석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은 그냥 평범합니다.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외동이에요. 사실 결혼이 늦어진 건 제가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부모님도 나이 드시고 저도 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꽃집 이야기, 회사 이야기, 어린 시절 기억들, 좋아하는 음식과 영화까지.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아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지석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어주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지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현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석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지석의 대답에 영호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빠 말을 믿어. 현아 씨는 정말 착한 아가씨야. 내가 행복할 거다. 그 말엔 무언가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사랑에 빠진 지석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현아의 꽃집에도 들렀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가게, 손님을 대하는 현아의 밝은 미소, 하나하나 정성껏 꽃을 고르고 포장하는 손길, 모든 게 지석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니, 오늘 장미 많이 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오시면 현아는 덤으로 꽃을 더 넣어드렸고, 어린아이가 오면 조그만 꽃 한 송이를 선물로 쥐어주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산다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지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지석은 청혼했습니다. 현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하지 않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현아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리셨고, 영호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만나 정말 기쁩니다. 그날 모든 하객들은 축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비밀을. 운명처럼 시작된 이 만남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조심스럽게 설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석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현아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가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지석과 현아는 신도시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는 현아가 심은 장미가 피어 있고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지요. 지석이 퇴근하면 현아는 언제나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갓 지은 밥,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괜찮았어. 오늘 현아는 꽃집에 손님 많았어. 네, 오늘 결혼식, 국회, 주문이 3건이나 들어왔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석에게는 그 평범함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현아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지석은 현아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임신 기간 내내 지석은 현아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새벽에 입덧을 하면 등을 쓸어주고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꽃집 일도 줄이라고 했지요. 현아, 몸조리가 더 중요해. 가게는 내가 아르바이트생 구해줄게. 그렇게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 지석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작고 부드러운 손, 꼬물거리는 작은 입술, 새빨간 얼굴. 지석은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하준이는 어느새 4살이 되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주말 아침 하준이의 작은 손이 지석의 볼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응, 하준아, 아직 일찍인데. 하준이가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면 지석은 아무리 피곤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준이는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롱초롱한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빠도 우리 하준이 사랑해. 지석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 우유 냄새가 나는 머리카락 가르르 웃는 맑은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지석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자, 아빠가 세수시켜줄게. 지석은 아들의 손을 잡고 욕실로 갔습니다. 작은 발판 위에 하준이를 세우고 폼 클렌저를 손에 묻혀 조심조심 얼굴을 씻겨주었지요. 하준아, 눈 감아. 응. 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닦아주면 하준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놀이터 가요? 그래, 아빠랑 놀이터 가자. 주말이면 지석은 하준이와 함께 집 근처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모래놀이를 했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몸이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행복했습니다. 아빠, 저기 나비. 정말이네. 하준이 나비 좋아해? 응, 나비 예뻐요. 하준이는 나비를 쫓아 통통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석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무 걱정 없이 자랐으면. 저녁이면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현아는 하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시지를 예쁘게 담아주었고, 하준이는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지석이 장난치며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준아, 비행기가 날아간다. 하준이가 입을 크게 벌리면 지석은 숟가락을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준이 최고. 평범한 저녁 식사, 평범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지석은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석은 하준이를 재웠습니다. 아빠, 책 읽어줘요. 그래, 오늘은 무슨 책 읽을까? 지석은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하준이는 아빠 품에 안겨 책을 보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자다 말고 중얼거리는 하준이의 말에 지석은 가만히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우리 아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지석이 마음 한구석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호 회장이 너무 자주 집에 들렀던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들렀다. 하준이 보고 싶어서. 아버지 바쁘실 텐데 그냥 전화하시지. 아니야, 손주 얼굴 봐야 힘이 나지. 영호는 하준이를 보면 유난히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를 예뻐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딘가 그 시선이 지나치게 집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 왔다.
생겼다. 할아버지. 하준이는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올 때마다 장난감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었으니까요. 우리 하준이 참 잘생겼다. 크면 할아버지 닮아서 멋진 남자 될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준이는 나를 닮았는데 영호는 현아에게도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현아, 고생 많다. 우리 지석이 잘 부탁해.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현아는 언제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잘 모셨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현아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숨겨진 의미를, 현아가 아버지를 대할 때 스치는 묘한 미소의 진짜 이유를. 지석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안정적인 회사, 건강한 부모님.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럼요, 당연하죠. 현아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지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거지 위에 세워진 평화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 곧 깨닫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처음 금이 간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 좀 늦을 것 같아. 지석은 회사 임원진 회식 때문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렸는데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석아, 나 김 과장인데 너 지갑 회식 장소에 두고 갔어. 내가 맡아뒀으니까 내일 출근해서 가져가. 아, 감사합니다. 지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강남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내일 찾기로 했습니다. 현아한테 카드라도 빌려야겠네. 그런데 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현아야, 벌써 잤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도 안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현아가 평소 쓰던 화장품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어디 갔지? 지석은 휴대폰을 꺼내 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아야, 어디야? 집에 없던데. 아, 여보. 미안해요. 꽃집 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왔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지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꽃집 언니라면 보통 낮에 만나지 않나.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그것도 저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아니야,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아를 믿고 싶었습니다. 1시간 뒤 현아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현아가 입던 수수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타이트한 원피스, 굽이 높은 구두, 진하게 그린 화장. 머리도 평소처럼 묶지 않고 웨이브를 넣어 풀어헤쳤습니다.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아, 언니가 생일이라서요. 그래서 좀 예쁘게 입고 나갔죠 뭐. 현아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석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석은 회사 일로 강남 쪽에 볼 일이 있어 늦은 저녁에 택시를 탔습니다.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건 현아?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유흥업소 앞 반짝이는 짙은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 높은 하이힐을 신은 다리, 그 뒷모습이 너무나 현아와 닮아 있었습니다. 기사님, 잠깐만 차 세워주세요. 지석은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그녀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지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야. 비슷한 사람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있었어? 응, 집에 있었지. 하준이랑 저녁 먹고 재웠어요. 현아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노 메이크업. 집에 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본 거구나. 지석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현아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때 봐.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낮고 좀 더 부드럽고 어딘가 농염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꽃집 거래처요. 다음 주에 꽃 배송건으로. 현아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지석은 뭔가 찜찜했습니다. 또 다른 날 지석이 일찍 퇴근했을 때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런데 현아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급하게 감췄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오늘 일찍 왔네. 일이 일찍 끝나서. 뭐 보고 있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현아는 웃으며 말했지만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지석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아내를 의심하는 건가? 이건 아닌데.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버지 영호의 행동이었습니다. 영호는 요즘 유난히 자주 지석의 집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때로는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로? 아,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우리 하준이 어디 있어? 하지만 영호의 시선은 하준이보다 현아에게 더 자주 머물렀습니다. 현아, 요즘 꽃집은 잘 되고 있지? 네, 아버님.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주 미묘한, 남들은 눈치채기 힘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지석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서재에서 아버지와 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더는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석은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아가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 살짝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 알겠어요. 현아의 대답도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공손한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석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체 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봤다가 혹시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지석은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하게 자는 얼굴, 규칙적인 숨소리.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주말 영호가 또 집에 왔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준이가 좋아하며 껑충 뛰었습니다. 영호는 하준이를 안아 올리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하준이 정말 잘생겼다. 누굴 닮았을까? 그 말에 현아와 영호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석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게 뭐지? 저 눈빛은 뭐지? 지석의 머릿속에 의심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설마 아버지도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설마.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끔찍했습니다. 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석은 아직 진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하준이의 울음소리에 지석은 잠에서 깼습니다. 으앙, 아파요. 하준아. 지석이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준이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하준이가 열이 너무 높아. 어머, 어떡해. 현아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39.5도.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 가야겠어. 내가 차 가져올게. 지석은 잠옷 차림 그대로 아들을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담당 의사가 하준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목을 살피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고열이 심하네요. 일단 혈액 검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간호사가 하준이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아이는 아프다고 울었고 지석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하준아. 금방 끝나. 아빠가 여기 있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급성 편도염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 혈액형이 AB형이시네요. 의사가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네, AB형이요? 내 아버님도 AB형이신가 보죠. 아, 아닙니다. 저는 O형인데요. 의사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어머님이 AB형이시거나 A형 또는 B형이시겠네요. 지석은 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혈액형이 뭐였지? 저요? 저는 O형이에요. 그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건 의학 상식이었습니다. 아, 혹시 제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나? 현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죠. 의사는 애써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지만 이미 지석의 머릿속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3일 동안 지석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 없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업소 앞에 현아, 아버지와의 이상한 대화, 묘한 긴장감, 그리고 이 혈액형. 설마 하준이가 퇴원한 다음 날 지석은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 한쪽 구석에 있는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내 신분증과 검사 대상자의 시료가 필요합니다. 지석은 며칠 전 하준이가 쓰던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강 상피세포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현아와 밥을 먹고 하준이와 놀아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지석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베란다에 나가 소주를 마시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일주일 후 지석은 홀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그 5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 북의 혈통일치 소견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의뢰인의 직계 친자는 아니지만 의뢰인의 북에, 즉 아버지 쪽 혈통과는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즉 하준이는 지석의 아들이 아니라 지석의 아버지 영호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병원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토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현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현아를 소개했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집에 들렀는지, 왜 현아를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는지. 그만해. 더는 안 돼. 아버지가 했던 그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지석은 차를 몰고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있던 영호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지석아,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뭡니까? 지석은 검사 결과지를 아버지 앞에 던졌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석아, 하준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지석아, 진정해. 내가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 제 아내와 그런 관계였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그때 어머니 이정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게 됐구나.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지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네가 결혼한 후에 알게 되었다. 뭐라고요? 현아는 원래 내 아버지가 단골로 다니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아가씨였어. 헤어질 수 없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더라. 지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생각해낸 게 너와 결혼시키는 거였어. 그렇게 곁에 두고 관계를 이어오다 결국 현아가 임신까지 한 거야. 미쳐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회사 때문이었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때가 우리 회사가 곧 상장 준비에 들어갈 때였어. 회장의 스캔들이 터지면 모든 게 망가질 판이었지. 또 네가 받을 충격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단다. 그래서 저를 이용한 겁니까? 저를. 지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로 사랑했어요. 현아를 진짜로 사랑하고 하준이를 진짜 제 아들처럼 키웠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영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석은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어머니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비밀 서약서야. 내 아버지와 내가 서명한. 지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와 가문의 체면을 위해 진실을 영구히 묻는다. 두 사람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체면이라고요? 지석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람 하나 인생 망쳐놓고 체면이 중요했어요? 그날 밤 지석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아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안 되고. 지석은 현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다 알아. 현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려? 하준이 일, 아버지 일, 다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아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았던 청순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지석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당신, 대체 누구야? 나는. 현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했던 여자야. 그게 전부지. 그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석은 하준이가 자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천사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지석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지석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집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까칠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빠, 하준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 안 가요? 아빠, 오늘 회사 안 가. 그럼 하준이랑 놀아줘요. 그래. 지석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 현아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준아, 엄마랑 유치원 가자. 엄마는 어디 가요? 엄마는 잠깐 볼일 보고 올게. 현아는 지석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아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나갈게. 현아는 침실로 들어가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석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아니 영우 씨가 위자료 주기로 했어. 5억. 뭐, 나한테 하준이를 남기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현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거래를 말하듯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지. 난 처음부터 이걸 원했어. 현아가 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있잖아. 나도 선택권이 없었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임신했는데 영우 씨는 낙태하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 아이가 내 인생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야? 그래. 영우 씨가 제안했어.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 줄 테니 합법적으로 아이 낳고 살라고. 대신 조용히 있으면 돈도 주겠다고. 현아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나는 가난했어. 꽃집 운영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학력도 없고 빚도 많았고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럼 나한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난 살고 싶었어. 그게 잘못이야? 지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준이는 미안해. 진짜로. 그 애는 정말 귀여웠어. 하지만 나는 엄마가 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더 잘 키울 거야. 현아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5억 받으면 빚 갚고 어디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할 거야. 이제 우리 다시는 안 만나는 거야. 하준이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당신이 알아서 해. 엄마가 어디 아파서 병원 갔다던가 뭐 그런 거. 현아는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잘 살아. 그 한마디를 남기고 현아는 사라졌습니다. 지석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 이정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석아, 어머니는 왜 오셨어요? 현아 씨가 나갔다는 얘기 들었다. 네, 돈 받고 깨끗하게 나가더군요. 지석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지석아, 이제 너라도 정신 차려야 해.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말이야. 내 아버지. 영호는 이미 끝났어. 이 사회에서도 다들 알아. 스캔들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게 제가 상관할 일인가요? 상관 있어. 너는 이 회사의 후계자야. 후계자요? 지석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스캔들 덮으려고 결혼시켰으면서 이제 와서 후계자라고요? 지석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우리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야 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회사는 망해. 직원들도 협력업체도 다 무너져. 내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지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후 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지석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맨 앞에는 아버지 영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 거는 현 회장 박영우의 해임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석아, 너 지금 아버지, 아니 박영우 회장. 지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께서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스캔들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지석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회장께서 개인 명의로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입니다. 총 3억 원. 그리고 이것은 지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밀 서약서입니다. 개인의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아들의 결혼을 이용한 증거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회사는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회장 밑에서는 상장은커녕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합니다. 지석아, 내가 지금 아버지를, 저는 이 회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30년간 땀 흘려 일한 직원들을, 우리를 믿고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지키고 싶습니다. 지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 박지석이 새로운 회장이 되겠습니다. 찬성하십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 셋, 하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영호는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지석아, 너. 영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석은 유치원에 하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빠, 하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그런데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하준이의 물음에 지석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는 하준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준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잠시 먼 곳에 가셨어. 엄마 언제 와요? 아빠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하준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럼 하준이는 아빠랑만 살아요? 응. 아빠랑 할머니랑 셋이서 살 거야. 괜찮아? 하준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좋아. 그 말에 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도 하준이 정말 사랑해. 지석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핏줄은 어떻든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석은 회장이 되어 회사를 안정시켰습니다. 비리는 모두 정리했고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랐습니다. 가끔 엄마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어느 봄날 지석은 하준이와 함께 집 마당에 장미를 심었습니다. 아빠,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장미야.
예쁘지? 응. 근데 아빠, 가시가 있어요. 그래.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 조심해야 해. 지석은 아이에게 말하며 스스로에게도 말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거겠지. 아름다운 것에는 가시가 있어. 하지만 그 가시를 견디고 나면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어. 아빠, 하준이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빠도 하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지석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세상은 모릅니다. 이 평화로운 정원 속 웃음이 얼마나 잔혹한 진실 위에 피어난 것인지. 하지만 지석은 선택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사랑을, 핏줄이 아니라 책임을, 도망이 아니라 용기를. 그것이 지석이 택한 유일한 정이었습니다. 아빠, 저 나비 좋아요. 하준이가 손가락으로 나비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처럼 하준이도 헐헐 날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하준이는 크면 저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꼭 그렇게 해줄게. 지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